예, 안녕하십니까. 2026년 국정원 7급 대비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 조직 인재상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매년 제가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제 자랑질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다양한 2006년부터 다양한 책들 잠깐만요. 다양한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비즈니스 국가정보학도 2007년부터 내고 청소년 정보전쟁,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탐정 가이드북, 삼성문화 4.0, 산업보안학, 위대한 직장 찾기, 삼성의 미래, 드론학 개론, 무인기 일반, 이런 다양한 정보사회론 한 250권 이상의 책을 냈습니다. 서점에 팔리는 책만 거래 정도는 썼고요. 국세청이라든지 삼성전자, SK, 군부대, 다양한 조직들 강의를 1년에 상당히 많이 20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컨설팅 자문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보 전략 시스템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ERP라든지 SCM이라든지 ERP, SCM, CRM 같은 CRM 이런 다양한 컨설팅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IT도 잘하는 거죠. DB 설계도 오래 했고 코딩도 오래 했고 35년 통신기기들 이런 것 다 다뤄봤습니다. 물론 제가 공돌이 출신은 아닙니다. 문돌인데 어쩌다 보니까 공돌이들 하는 일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제가 컴퓨터 전문가로 아는데 사실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고 조금 아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크레오라든지 도시바라든지 재팬텔레콤이나 도요다라든지 소프트뱅크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2000년대 초에 소프트뱅크 가서 일할 때는 정말 코딱지만한 회사였습니다. 정말 작은 회사에서 한국에서 게임 가져다 팔고 이러고 이머신저라고 삼부 컴퓨터에서 만든 싸구려 컴퓨터 가지고 일본에 유통하고 이렇게 하던 회사였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였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해보고 잡지나 신문 이런 데도 인터뷰도 많이 했고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 같은 해외 통신들도 제가 좀 많이 인터뷰도 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경영의 문제점들이라든지 오너 경영의 문제, 재벌들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으면은 외국 외신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일도 좀 많이 했었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공무원 출신들은 퇴직하고 나면 아파트 경비하다가 다 죽거든요. 사실 거의 할 수 있는 것도 별로도 없고 아니면 나와서 뽀로코 좀 하는 거고요. 뽀로코 좀 하다 죽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국정원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고위직으로 나와도 그렇게 살다 죽는 건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자기들 실력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필요한 실력이 없는 것이죠. 시장이 필요한 실력이 없다고 보는 거고 또 실제 대부분은 조직의 힘을 가지고 살은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저는 일찍 깨달아서 나름 일찍 튀어나와서 다양한 책들 쓰고 강연 다니고 세상 돌아다니면서 활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한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평생 그 조직에 뼈를 묻지 말고 일정하게 능력되면은 또 나와서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좀 살아보고 다양한 일도 좀 해보고 또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삶도 가능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죠. 그죠? 바로 안 죽으니까 제가 35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60살 넘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공무원들 60 한두 살 되면 한갑하면은 다 가서 집에 가서 다 박수 치고 이랬는데 지금 60 한 서너 살 되면 죽었는데 요즘 80살, 90살 제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도 95, 96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죽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보면 아직까지 70년 남았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국정원 정기공채의 특징, 조직 구조, 시험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고민했던 게
야,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일단 올해 공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일단은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매년 2개 내지 5개 항목을 작성했던 게 올해는 생략했던 거죠. 야, 이게 뭐 사실 에세이가 이 서류 전형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에세이가 차지했다고 보거든요.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에세이가 상당히 더 중요했었는데 올해 없앤 거죠. 그래서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에세이가 너무 상업적으로 흐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에세이 첨삭하는데 엄청난 돈을 받고, 또 그게 자기 글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선생들의 글이 돼서 천편일률적인 에세이가 들어오니까 과연 이걸 뭐 계속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 무용론이 좀 나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특정하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강점을 내세우는 그런 학원들을 좀 약간 뭐 불이익을 주려고 이런 것들로 이런 선택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뭐 이게 좀 예외적이죠. 20년 동안 처음입니다. 처음. 그 다음에 서류 전형입니다. 의학이라든지 뭐 외부의 인증서 같은 거 이런 것들 고스펙 지원자가 너무 많이 탈락했다는 거죠. 학생들이 찾아와서 뭐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의학이 뭐 900점이 넘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뭐 오만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 등 주요 자격증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이 너무 쉬운 자격증만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산업 기사라든지 정보 처리 기사 같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또 가서 업무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컴퓨터 기본적으로 자료 배우고 통신 그런 이론 배운 게 35년, 37년 전에 배운 게 아직도 지금도 써먹거든요. 원론이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상한 자격증들을 자꾸 좀 달라고 편한 걸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아무리 문돌이라도 공대에 관계없어도 정보 처리 기사 정도는 조금만 공부하면 딸 수 있다. 꼭 따라. 이게 진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영어 성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토익이 750점 받고 어떤 학생은 850점 받고 어떤 학생은 950점 받았어요. 학생들은 950점 받은 학생이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별 차이 없습니다. 저도 언어를 가지고 40년을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통역도 하고 해외도 오래 살고 해외에서 학교도 다니고 졸업도 하고 해외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요. 뭐 다양하게 경험해봤습니다. 다양하게 경험해봤고 언어는 오래 갖고 밥 먹고 살았습니다. 또 여러 개의 언어를 할 줄도 알고요. 사실은 이게 점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어학은 실제로 보면은 세컨드 랭귀지로 어학 영어를 공부를 해서 일정 점수로 올라갔다는 것은 일단 끈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기가 있고 기본적인 암기력이 있는 정도지 이 사람이 영어를 어마어마하게 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토익이라는 게 또 그런 시험도 아니고요. 그냥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지 못한 고등학교 3학년 디플로마 없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그만두고 오는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투입했을 때 기본적인 대화, 그 기계 매뉴얼을 볼 정도로 체크하는 시험이 토익입니다. 토익. 아주 깊은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공부 못하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점수가 엄청나게 그렇게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게 토익 성적만 높으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큰 의미 없습니다. 이미 토익도 너무 오랫동안 이미 점수들을 갖고 또 들어와서 점수 높은 사람들의 일처리 능력이라든지 언어 능력을 봐왔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생들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수 끌어올리는데 너무 하는 거죠. 저는 일정 점수 이상 가면은 공부부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의미 없다고. 점수 100점 올리려고 뭐 미친 듯이 6개월 동안 더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미 없습니다. 그 시간 딴 거 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뭐 자기 또 뭐 별로 도움 안 되는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 거의 필요가 없는데 이런 데 너무 좀 하는 것 같고요. 올해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원자들이 전공이 직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보니까 공대 출신인데 뭐 북한 정보 한 친구들도 많고, 뭐 공대인데 안대방한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뭐 이런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직렬에 관계없이 뭐 전공에 관계없이 직렬을 많이 선택했고, 또 그게 그런 학생들도 서류 전형 많이 통과했더라고요. 자, 예년에는 그런 정도는 없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채용의 그 기조가 조금 그런 부분은 바뀌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필기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이 이것도 많이 얘기 나왔던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는데 일정하게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일부 복기를 하는 거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푸는 건데, 대부분이 지금 보면은 NIAT와 논술이 있습니다. 논술이 있는데, NIT는 딱 정해져 있어요. 객관식 문제라는 거죠. 객관식. 객관식이고 주관식이라는 거죠. 뭐 아는 거죠. 뭐 학생들이, 제가 진짜 똑똑한 친구들은 가면 자기가 몇 개 맞았는지 알아요. 제가 그걸 거의 20년 동안 몇 명 본 적은 없어요. 지금 20년 동안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몇 개 정도를 맞았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손가락 5손가락 꼽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거의 대부분들은 자기가 몇 개 맞았는지도 잘 몰라요. 시험 문제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하고 좀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변별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70점 받았다. 70점이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학생들이 70점에서 제가 봤을 때 75점 사이, 65점 사이에 거기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큰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논술은 대한민국에서 논술 잘 쓰는 사람 없습니다. 메이저 언론사 논술 실장들, 논술위원들, 대학 교수들, 뭐 스카이 국문과 교수들, 어떤 과들 교수들 논술 잘 쓰는 사람 대한민국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중에 논술 잘 쓰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배우기도 어렵고 실력 쌓기도 어렵습니다. 타고난다고 보는 거죠. 타고난서. 진짜 잘 쓰는 사람, 타고난 사람들이지 공부해서 논술 잘 쓴다는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단기간에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은 필요 없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써오면은 빨간 줄 찍찍 끄고, 빨간 펜이라고 그럽니까? 찍찍 끄고 뭐 그냥 채로 써와 집어 던지는 거죠. 메이저 언론사가도 똑같습니다. 조중동도 제가 알기로는 논술을, 글을, 기사를 잘 쓸 수 있는 걸 메뉴로는 없습니다. 그냥 못 써오면 집어 던지고 채로 써라, 세월호 써라 하면은 울어가면서 또 같이 쓰고 뭐 밤에 남아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약간 행태가 조금 개선되는 것이지 평생 그걸로 그냥 비슷하게 쓰다가 인생 끝나요. 기자들도 그렇고 다 퇴직해갖고 글만 써가지고 글로 밥 먹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글 쓸 때마다 한 번 쓸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 뇌물로 줄 수 있는지 모르죠. 글의 퀄리티로 돈 받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제가 글로 써가고 밥 먹고 삽니다. 신문에 기고해서 원고료 받아서 책 써서 밥 먹고 살았고요. 강연도 했지만은 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글 쓰기가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원들에서는 대부분들이 학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논술 필요 없다. 논술은 아무리 잘 써도 점수는 잘 안 나온다. 어차피 포기해라. 그냥 여기에 몰빵을 때리라. 그동안의 기조가 거의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못 쓰니까. 논술 가르치는 사람도 잘 쓰는 사람 없고 제 글을 제가 신문에 한 달에 한 분이라도 기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쓴다 한들 신문사에서 실을 줄 때도 한 군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쟤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애들만 조지는 거죠. 애들만. 지금까지 논술 수업들이 대부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대입 논술도 그렇고 뭐 공기업 논술도 그렇고 자기 잘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NIT만 열심히 해라 했는데 저는 논술은 빵점부터 99점까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NIT는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잘하면 75점이고 아무리 바보라도 적당히 가서 찍으면 60점에서 65점 나온다고 봐요. 국정원 정도 제가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논술은 변별력이 굉장히 큰 거죠. 0점부터 99점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0점은 안 나오겠지. 개발 써도 1500점 채우기 쉽지 않아요. 1500점은 채우면 50점은 주겠지. 50점 해도 90점하고는 40점 차이가 나는 거죠. 40점.
근데 문제는 뭐냐? 국정원에서 NIT하고 논술하고 비중이 얼마인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50대 50인지. 예? 이것도 100점, 이것도 100점 해갖고 두 개 합산하고 평균을 하는 것인지. 이거는, 30%고 이건 70을 하는지, 이걸 70을 하고 이걸 30을 하는지 안 가르쳐주는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만 할 뿐이에요, 추정만. 추정만 할 뿐이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70점 받고 이게 30점 받은 사람하고 논술 70점 받고 NIT 30점 받은 사람 평균은 똑같아요. 평균은 50점이 같아요. 그럼 누구를 뽑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바보 아닌 이상은 논술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을 거라고 보입니다. 논술은 단기간에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영역이니까요. NIT는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찍어서 실력이 금방 향상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올해 그동안에는 이런 얘기들 NIT 몰빵을 때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이제 했는데 NIT 점수는 좀 잘 봤다고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논술을 못 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데 NIT는 좀 대충 봤는데 논술 거러지가 1,500제를 채웠다고 하는 학생들은 또 떨어진 학생이 없어요. 올해는 뭐 작년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해요. 올해 너무 뭐 이상하다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 올해 출제 안 됐다는 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체력검 정도 좀 기준을 제시해서 올해 좀 빡시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생각했는데 뭐 생각보다 기준에 미달한 학생들도 많이 합격한 것 같습니다. 올해. 거의 뭐 기준을 넘는 사람이 별로 안 나왔다 할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력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봤어요. 2024년도에는 체력 떨어진 학생은 없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발이 부러지고 체력에 참여를 하지 않았거나 뭐 아예 전혀 뭐 걷지도 않았고 앉아 한 사람 외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였던 사람 중에 체력 떨어진 사람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2023년 빼고는. 올해도 거의 뭐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제 주위에는. 근데 뭐 일부 떨어졌을 수 있겠는데 체력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다. 그 다음에 신체 검사도 뭐 크리티컬하지 않다.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보면 서류 전형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평가 기준하고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적용해왔던 평가 기준이 달랐을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은 제가 봤을 때 20년 동안 거의 바뀐 적은 없다. 바뀐 적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동안에 외부에서 자기들끼리 아름아름으로 들었던 내용들이 맞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뭐 국정원 뭐 이런 얘기들 쭉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너무 국가정보학 얘기라서 어쨌든 조직은 북한 정보가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북한 정보로 다뤘던 사람들을 선호를 했던 거죠. 지금까지 또 실제로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많은 부분들이 정보사나 방첩사라든지 뭐 또 전방 정보 부대 정보 관련 전방 부대에서 정보 관련 업무를 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뭐 해외 쪽은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거. 그다음에 과학 뭐 이런 쪽이 돼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나머지는 큰 의미 없습니다. 뭐 미션과 비전 열심히 뭐 얘기하는데 그냥 참고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국심원시 올해도 그렇고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 우리는 충성심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은 즐거움이다 생각하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조직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 국가관, 우리가 이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 관점을 뜻합니다. 무엇을 보는 관점,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공동체 같은 거죠. 요즘 특히 뭐
그 젊은 20대들은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협업도 안 되고 팀워크 같은 거, 팀워크도 없고 협업도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묻는 거죠. 실제로 뭐 보면은 뭐 자기만 찾는 거죠. 동료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뭐 국가에 대한 뭐 충성심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런 부분들 실제로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러면은 죽을 사람 없는 거죠. 거의 요즘 20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수류탄 하나씩 딱 주고 한 발씩 주고 야, 한 까고 한 발 말고 뭐 불발탄이 진짜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험 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제가 얘기 많이 들어보면은 뭐 판사들도 재판하다가 저녁에 속행해야 되는데 재판이 있는데 저녁 먹고 오라고 그러는데 퇴근하고 도망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들도 그렇고. 공무원들 요즘 20대가 다 거의 30대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야근하냐는 거죠. 야근 수당도 안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하니까 저희처럼 약간 40, 50대, 60대 이 꼰대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 애들 데리고 무슨 작전을 해. 다 도망가는데. 근데 우리는 뭐 야근 수당 안 받고 뭐 그냥 일하는 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1년에 휴가 하루도 안 가면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 조직에 맞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어떤 태도가 있는가, 애티튜드라는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선택의 기준도 있고요. 뭐 선택의 방법도 있고 뭐 다 그런데 일단은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20대부터 한 60살까지 30살, 60살, 한 30년을 여기 내가 몰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죠. 인생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자기가 그 조직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아무 쓸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가끔씩 국세청 직원들에 가서 강연하면서 당신들 퇴직하면 아무 데도 지식 쓸모가 없어. 어디 가서 세금 거둘 거야. 물론 뭐 동네 깡패 하면은 가게들 돌아다니면 삥 뜯으면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세금 거두는 게. 나가서는 뭐예요? 세금을 안 낼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안 내고 싶은 사람들,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지 세금 거두는 방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못 버는 거죠. 근데 애들이 반대가 안 돼요. 맨날 세금 거두는 것만, 너무 탈세하는 것만 찾던 놈들이 탈세하는 방법을 못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은 세금 안 내는 게 사람들이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적게 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못 쓰는 거예요. 우리도 뭐 대부분 경찰들도 뭐 제가 나가서는 도둑 잡을 일이 뭐 있어요. 국정원 직원들 내는 방첩이면 간첩 잡을 일이 뭐 있어. 제가 나가서 퇴직해갖고. 그렇잖아요. 근데 간첩 잡는 것만 30년을 해보면은 나가서는 쓸모가 없는 거죠.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밖에 나가서는 간첩 잡을 일이 없으니까 뭐 바운티 헌트 같은 거 할 수 있나? 우리나라도 되나요? 범죄자들 잡아주면 돈 갖다 줘요? 우리는 없거든요. 미국은 범죄자들 내가 딱 잡아가 현상금 갖다 주면 현상금 줘요. 우리는 현상금 안 주거든요. 그런 직업도 없어요. 그래서 직장이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20대 정도면은 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직장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되는 대로 직장을 구해서 다닌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자기 만족이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인지, 업무가 만족스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치 창출에 도움이 돼야 되죠. 뭐 요즘 작년 비상계엄령도 얘기해 보면은 사실상 그런 조직에 있던 밑에 있던 친구들은 뭐 완전히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리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특전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방첩사도 마찬가지고 수장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그 조직 전체가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뭐 과거에 뭐 중앙정보부도 그렇고 국가안기부도 그런 경험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이게 어떻게 조직이 얼마만큼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 전형입니다. 토익이나 자기소개서 1단계 뭐 하는 거, 그다음에 필기시험 치러야 되고, 체력 통과해야 되고, 뭐 신체 검사와 면접을 통과해야 되고, 뭐 신원조회입니다. 뭐
체력은 금방 얘기한 것 같고요. 평상시 그냥 조금 조깅 정도 할 정도 되고 운동 조금만 하면은 뭐 큰 무리 없이 뭐 체력은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을까. 신체 검사는 아마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 이런 것만 빼면은 뭐 인간하면 괜찮은 것 같고 20대 요즘 뭡니까? 문신, 타투. 문신은 안 됩니다. 문신 있으면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것만 빼면 제가 봤을 때 고혈압, 당뇨 빼고 그 신체 검사 거의 걸릴 거 없습니다. 신원조회는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운명입니다. 운명.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2월 달에는 합격자를 발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용은 1월인데 작년에는 계엄령 이런 거 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올해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합격자는 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올해 또 계엄령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정말 사실 계엄령을 안 겪어 봐서 모르시는 건데 무서운 겁니다. 계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저도 그날 12월 3일 날 그때 9시 반에 9시 40분에 제가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경찰들이 앞에 있고 난 평상시도 계속 있어가지고 계엄한다 생각은 안 했어요. 경찰들 맞고 차백도 이상한 거 이렇게 철판 세우고 평상시에 철판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퇴근하고 전철 타고 가는데 비상계엄령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찔하더라고요. 옛날에 백골단에 체류탄 맞아가면서 돌 맞아가면서 이랬던 기억들이 너무 새롭게 나고 또 옛날에는 잡혀가서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많이 맞고 했는데 어쨌든 계엄령 내리면 안 되겠죠, 이제. 어쨌든 이런 단계를 같이 거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대학 학과 옛날에 비해서는 국정원이 약간의 선호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스펙들이 좋았는데 요즘은 조금씩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도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해외 대학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지방 소재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국내 정보가 있을 때는 쿼터가 있었습니다. 쿼터가 어떤 지역마다 몇 명씩 쿼터가 있습니다. 국내 정보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대든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예를 들면 그런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쿼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쿼터 안에 지방 쿼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제주대도 1년에 몇 명씩은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지만 국정원 꼭 합격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성적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정보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쿼터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국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국립대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유리하거나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과도 지금은 이렇게 옛날에는 상대, 법대, 공학 계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인문대 출신들도 많고 자연대 출신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범대 출신들도 제법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크게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학점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3.1도 되는 학생들도 많고요. 4.5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점은.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3.5 정도만 넘으면은 학교 생활 크게 무난하게 한 사람이다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한자 자격증, 한국사, 무도 자격증. 이것도 옛날에는 무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더 많고요. 있으면은 지금 2단이라도 있으면 3단 따놓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안보 조사라든지 대테러 방책 같은 데는 무도 자격증이 굉장히 유용하죠. 이런 건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토익, 탭스, 토플, 이런 것들이 있고, 스피킹. 토익도 직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정보가 그나마 제일 좀 높은데 해외 정보도 820점이 넘으면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안보 북한 정보 같은 경우는 750점, 뭐 750점만 넘으면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750점에서 뭐 점수가 낮아 떨어진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걸 뭐 900점으로 뭐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기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들 합니다. 토익 영어 성적과 중국어나 일본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어 성적도 별로 그리 높지 않아요. 뭐 800점 정도 되는데 뭐 중국어, 일본어 또 하나 더 따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영어 스피킹을 하나 더 따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불어 뭐 쓸모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어도 쓸모 없습니다. 근데 뭐 학생들은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쓸모가 없고요. 해외 가도 중국 가면은 그 상류층하고 지식인들은 다 영어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상류층들, 지식인들은 다 영어 잘합니다. 일본어 쓸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조금 재미로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거 정도 뭐 생활 일본어 정도 배우는 건 나쁘지 않지만은 꼭 자격증을 따서 이걸 내가 유리하게 만들겠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뭐 올해는 없었지만은 있을 것 같고요. 병력도 큰 상관없습니다. 뭐 장교라 해서 유리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자격증 있으면 좀 유리하겠죠. 석사학위는 하나의 자격증 하나하고 인정해 줍니다. 석사학위 3학기차 되면 올해 1년 지금 1학년 다니면 내년에 넣으시면은 자격증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석사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요. 뭐 NIT 쭉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40문항이 어떻고 140문항인데 일단은 뭐 방법은 없습니다.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학습.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비슷한 유형들 좀 찾아서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적성 검사는 뭐 어떻게 쓰든 당락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당락하고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그런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올해는 국가정보학위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온 거죠. 뭐 내년에는 어떨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논술입니다. 논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판적 사고 능력, 뭐 바람직한 미래 사회, 건전한 시민의식, 공직관, 지식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조직에 가서 좋은 보고서 써가서 고위직까지 승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1년 먼저 들어갔다 해서 고위직 승진할 확률이 높고 1년 늦게 들어갔다 해서 고위직 승진할 확률이 낮은 거 아닙니다. 20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1년이 스트레스 받고 수험 기간 기는 게 미쳐버리겠지만은 사실은 이 큰 인생이 길게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직 한 번 들어가면 실력을 쌓을 기회는 없어요. 그냥 루틴하게 반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어찌됐건 어떤 교양이라든지 상식 같은 거 지식들은 좀 쌓아놓는 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실제로 들어가서 빌빌거리고 하위 몇 프로의 안에 들어가서 하면은 승지 못합니다. 승지 못하는데 어쨌든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논리적 사고라는 비판적 사고, 철학적 사유,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뭐 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뭐 작년에는 이민 나왔고 그 앞에는 2023년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나 반대하나 20대가 너무 남북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물었고 작년에는 이민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었고 올해는 수정자본주의죠. 수정자본 경제, 계획경제냐 자유시장 경제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뭐 그런 거 정도로 묻는 거죠. 그런데 뭐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뭐 그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뭐 대부분들이 올해 남북에 관련된 이슈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해서 그것만 열심히 달달 외웠는데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국가정책결정권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뭔지
관심을 가진 이슈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그게 또 국정원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출제가 나오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노맹자도 좀 읽어봐야 되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읽어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목민심서도 읽어보고, 뭐 기본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놓는 게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게 정보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열심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권의 그 필독서를 계속 추천합니다. 꼭 그거는 반드시 읽어봐야, 대한민국에서 상위 5% 정도의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인들과 교류하고 소양이 있다고 소리 들으려면은 20권 정도의 책은, 좀 괜찮은 책은 읽고 전 자기가 언제든지 그 안에 있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1년 동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뭐 약간 프리코스라 이렇게 생각해서 기초 글쓰기하고 기초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도행도식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냥 뭐 나머지는 언어 논리는 PC에서 열심히 공부해 보거나 뭐 했으면은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고, 수리도 뭐 계산하는 거 뭐 그 아주 고차원적인 계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도행도식은 상당히 난해하죠. 다른 시험에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뭐 그런 원리들을 좀 깨우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프리코스로 9월 달에 좀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 어쨌든 국가정보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초 글쓰기 같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정식적으로는 10월부터 뭐 기초, 기본, 실전 뭐 이렇게 해서 좀 가정을 운영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씩 뭐 이렇게 해서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기초 이론 책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 도서, 응용, 심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 이론, 문제풀이, 정보 소양, 그래서 뭐 학계 가이드북, 뭐 이것도 뭐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판까지 좀 개정해서 계속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책들, 뭐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그냥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정리된 자료와 교재를 가지고 어쨌든 가르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의 내용이나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뭐 수강하고 안 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쓰는 이메일이고, 뭐 앞으로 제가 또 한 30년은 더 최소한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우리 나이 때도 지금 한 평균 수명이 89세예요. 남자들이 지금 아마 90세는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행히 제가 선택한 메일이 회사가 안 망했습니다. 너무 많은 회사들이 망해가지고 이메일을 다 못 쓰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뭐 저도 아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아는 게 여기까지고,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뭐 질문을 좀 받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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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하고는 계약이 종료되고 끝났습니다. 예. 예. 6월 달까지 하고 7월 달부터는 끝났습니다. 예. 예. 뭐 검색을 열심히 해보신 모양이에요. 또 질문 없습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채 기수라는 개념이 아주 빡셌기 때문에 그 기수별로 나이 차이가 너무 나면 서로 원래는 기수별로는 서로 반발 까라 이렇게 보통 이러는 그 경향들이 어디든지 나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한 3살 이상 나면은 좀 껄끄럽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3년 선배님인데 반발 까기는 좀 그렇죠. 같은 입사했다고 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다 없어진 거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없어진 지는.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 정해진 나이 제한이 있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군대 생활한 부분은 그 기간만큼 빼줍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나이 한 30 몇 살까지는 시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32, 3살까지는 아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고 지금은 전에는 2010년 정도 이때 초반까지는 대부분이 대학 졸업을 나서 한 1, 2년 안에 거의 합격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좀 직장 경험 해본 사람들을 좀 선호하지 않나, 옛날처럼 4학년보다는 재학생보다는 그런 쪽을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서 이제 녹화하는 거는 끝내고, 예, 나머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록이 안 남는 게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